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가정주부인데요. 다른 집 남편들은 은퇴하고 그러던데 우리 집 남편은 공무원이라 아직 은퇴하지 않고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런 말 하면 당신이 싫어할 것 같지만 말할게. 나 재테크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이리 말해버렸죠.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돈이 필요하면 내가 전처럼 잠깐씩 식당이라면 돼. 재테크 하다가 전 재산 다 잃은 사람들 여러 봤어. 하지 마. 평소에 재테크에 제자도 말해본 적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상했어요. 제가 하기만 하라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남편이 어이없게도 이러더라고요. 사실 당신 몰래 재테크를 해봤어. 나 진짜 자신 있었거든. 무턱대고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해본 거야. 당신이 반대할까봐 일단 해보고 말하려고 했어. 이러면서 벌어둔 돈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 통장에 생각보다 큰 금액이 찍혀 있어 깜짝 놀라서 막 물어봤죠. 공무원이 부업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벌어도 돼? 당신이 공무원은 겸업 안 된다고 했었잖아. 설마 몰래 해버린 건 아니지? 이러면 걸리지 않아? 제가 이리 물어보니까 남편이 처음부터 저랑 상의할 생각이 없었나 봐요. 남편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 있죠? 5급 이하 공무원들은 분기별 20회 미만으로 3천만 원까지 주식 거래가 가능하대. 나도 다 알아보고 한 거지. 생각 없이 시작했겠어? 남자는 나이 먹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직도 철없이 굴길래 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리 대꾸해버렸죠. 나하고 말도 안 하고 멋대로 돈 써놓고 잘하는 짓이다. 당신이 돈 벌어왔으니까 별말 안 한 거지. 만약에 실패했으면 당신 얄짤 없었어. 일단 당신이 자신 있어 하고 생각보다 수익도 괜찮으니까 믿어볼게. 계속 재테크 해봐. 남편이 또 제 눈치 보면서 돈 많이 벌어오겠다고 너스레를 떨었으니까요. 남편 마음대로 하라고 놔뒀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재테크로 큰 돈을 벌어서 통장에 꾸준히 수익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또 철없긴 해도 오랫동안 공무원 하던 버릇이 있어서 재테크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았죠. 그런 남편이 내심 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됐어요.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엄마가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아야, 아빠가 이번에 갑자기 뒷목 잡고 쓰러진 거 있지?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정아 네가 좀 도와줄 수 있니? 너네 아빠 잔병 치레가 너무 많아서 모아놓은 돈을 전부 다 썼어. 엄마가 저한테 신세진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미안해서 말을 못했나 봐요. 아빠가 입원한 걸 왜 말 안 했냐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말씀드린다고 했죠. 다행히 남편이 주저하지도 않고 바로 병원비를 내드리자고 한 거예요. 그 길로 남편이랑 같이 아빠가 입원하신 병원으로 가서 퇴원 도와드리면서 병원비도 내드렸어요. 이후로도 친정아빠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남편 도움을 받았죠. 제가 또 외동이 아니고 남동생이 있는데 동생 형편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는 저희가 친정을 전적으로 지원해주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몇십만 원 정도 지원해주다가 그 액수가 점점 늘어나서 몇백만 원씩 지원해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엄마도 남편 눈치를 엄청 보셨어요.
어느 날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아야, 오늘 아빠 약값 때문에 연락한 건데 미안하다. 박서방이 뭐라 하진 않았어? 이번 달에 좀 더 도와줄 수 있으려나? 내가 나이가 있으니 일을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네. 엄마가 워낙 주눅든 채 부탁하셔서 마음 아팠죠. 저도 솔직히 남편 눈치가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라 일단 말은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제가 하는 통화 내용을 듣고 바로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장모님이셔? 병원비 때문에 전화하신 거야? 얼마나 필요하시대? 장모님께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위잖아. 장모님 장인어른이니까 당연히 돈 보내드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서 엄마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해줬어요. 그날만 그런 게 아니고 엄마가 매번 부탁하실 때마다 돈을 전부 다 보내줬죠. 남편이 재테크로 큰 돈을 버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돈을 잘 벌게 돼도 베푸는 게 어려울 법도 한데 매번 도와주니까 고마워서 저도 남편을 막 챙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당신 요즘 따라 왜 그래? 왜 이렇게 뭘 해주려 그래? 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 챙긴 건데 너무 고마워하지 마. 당신도 우리 엄마 아프다고 하시면 발 뻗고 나설 거잖아. 남편이 이러는 거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저도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도 매번 만들어서 새로운 밥상 차리고 그랬죠. 또 먼지 알레르기 있는 남편 생각해서 먼지 한 톨도 없게끔 하려고 진짜 자주 청소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우리 집에 살던 아들 2명도 이직하거나 취직해서 전부 다 독립했을 때였는데요. 친정엄마가 저한테 또 전화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네 아빠가 이번에 계속 아프시더니 드디어 눈 감았다. 박서방은 출근했지? 박서방은 퇴근한 다음에 오라고 하고 이제 장례치를 준비할 거니까 얼른 와봐. 엄마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아빠가 입원하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빠 모습을 보고 마음이 심란해졌죠. 계속해서 입퇴원을 반복하시던 아빠가 결국 세상을 뜨셨다니 착잡한 마음으로 엄마랑 같이 장례 절차를 밟았거든요.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모두 아빠 장례식장에 왔죠. 그런데 아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친정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너네 아빠도 돌아가셨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괜히 여기 있으면 애들 아빠만 생각나고 우울해져.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키우고 싶었던 텃밭도 작게 키우고 싶다. 이런 이유로 20년 살던 아파트를 팔았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꽤 오른 거예요. 예상보다 큰 금액으로 판매됐어요. 이 당시에 경기 수도권 쪽은 집값이 소폭 떨어져서 원하는 40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거든요. 경기 수도권에 있는 연식이 있는 오래된 아파트 값이 무섭게 재상승을 해서 이득을 볼 수 있었어요. 2년이 흐르고 나니 판집 7천 오를 동안 새로 산 집은 3.5억 오른 거예요. 당시 두 아파트 간 가격 차는 1.5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4억 넘게 차이가 났어요. 친정엄마가 의도하고 이사한 건 아니고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운이 좋아서 돈 좀 벌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한 번 더 전화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나는 고향 내려갈 거니까 아파트는 너네 가져라. 울 박서방한테 고마워서 40평짜리 아파트라도 줘야겠다. 둘째한테도 물어봤으니까 걱정하지 마. 둘째도 박서방이 엄마를 정말 많이 도와준 걸 알고 있어서 정아 너한테 아파트 주는 걸 동의하더라.
안 그래도 우리 부부가 그때까지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곧장 그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됐죠.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 명의에 저랑 울 남편 이름 모두 올렸는데요. 전 당연히 이사 후에 저희 집을 한번 둘러보러 오신 친정엄마한테 이리 이야기해봤어요. 엄마, 진짜로 고향으로 내려가게? 그러지 말고 같이 살자. 돌아가신 외할머니네 가서 뭐하게. 엄마 혼자 살기 힘들고 외로울 거 아니야. 내가 남편 설득시켜 볼게. 엄마 손 붙들고 간절하게 말해봤는데도 통하지 않았어요. 친정엄마가 바로 짐을 챙겨들면서 이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싫다. 너 잘 이사했는지 보고 가려고 기차표까지 예약했어. 엄마가 애도 아니고 왜 혼자 살기 힘들고 외로워하겠냐?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 여기까지 데려다 주기만 해라. 결국 그날 남편이랑 제가 친정엄마를 역까지 데려다 드렸어요. 엄마는 그 뒤로 시골로 내려가서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살던 집에서 살고 계셨는데요. 전 그 후로 혹시 몰라 남편이랑 엄마를 모시고 살면 안 되는지 상의해봤죠. 그런데 남편이 망설이지도 않고 아주 간단하게 이리 답하더라고요. 당연히 장모님 모시고 살 수 있지. 장모님이 아주 딱 잘라서 같이 살기 싫다고 하시던데 마음 바꾸신 거야? 지금 오셔도 되고 고향에서 좀 지내시다가 오셔도 돼. 오실 거면 이번에 우리가 모시러 가자. 남편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울 엄마를 이리 생각해 주니까 너무 좋았죠. 이제 엄마를 설득시키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안부 전화 드릴 때마다 이리 말씀드렸는데요. 엄마, 외할머니 댁은 어때? 살만해? 너무 오래돼서 살기 좀 그렇지 않아? 언제든지 와도 돼. 집도 넓어서 엄마 모시고 살기 딱 좋을 것 같아. 아님 내가 엄마 보러 갈까? 엄마 데리러 갈 겸 가야겠네. 이리 능청맞게 말하면서 친정엄마 뵈러 가겠다는 약속을 잡았거든요. 뒤늦게 친정엄마가 지내고 있는 할머니 집도 가서 엄마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러 갔어요. 생각보다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고 사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아파트가 100배는 더 나으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죠. 엄마, 언제 우리 집 올 거야? 남편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해. 우리 남편은 눈치 주는 사람 아니라니까? 가끔씩 남편이 엄마 언제 모실 거냐고 물어봐. 남편도 내심 엄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이리 말하는데도 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더 절레절레 저으시면서 이리 대꾸하시더라고요. 아유, 불편해. 더 이상 박서방 눈치 보고 싶지 않아. 박서방이 울 남편 아프다고 그렇게 많이 지원해줬는데 어떻게 또 신세질 수 있겠어. 이러셔서 마음이 아팠죠. 그래도 나중에 엄마가 마음 바꿀 것 같아서 엄마랑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설득시키고 있었는데요. 그 무렵 갑자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시모가 제주도에 살아서 거의 1년에 한두 번 보거든요. 때문에 결혼 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볼 때마다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긴장한 상태로 전화를 받아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아휴, 이유 없이 두통에 시달리게 됐는데 제주도 의사들이 못 고치더라.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받게 됐어. 간병해줄 사람 필요한데 며느리 넌 바쁘니? 제가 그때 문자로 병원 주소 보내주시면 달려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옆에서 듣고만 있던 남편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랬어요. 내가 보기엔 엄마가 꾀병을 부리는 것 같아. 진짜로 아픈 거면 간병인 쓰라고 하면 되니까
당신 병간호하지 마. 장인어른 아플 때도 당신이랑 내가 병간호 안 했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래? 남편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생각보다 시모를 안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엄마인데 이리 말하는 거 있죠? 내가 엄마한테 40억짜리 아파트로 이사 왔다고 말했었거든? 그런데 엄마가 당신 재산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고 처가 재산까지 물어보잖아. 내가 우리 엄마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그래. 엄마가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있어.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이래 돼서 이사 갔다고 얘기했겠죠. 남편 말로는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시모한테 무슨 얘기를 한 것 같대요. 그래서 시모가 우리 집에 재산이 많이 있는 걸 알게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 모든 게 추측성이잖아요? 남편이 시모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이상해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해봤는데요. 어머님은 그런 속마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 자식 재산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볼 수도 있지. 당신이 오해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어딜 봐서 그런 것 같아? 제가 이런 식으로 따져 물으니 남편 표정이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말하길래 너무 놀랐어요. 당신이 엄마를 너무 좋게 생각해서 그래. 내가 엄마 자식이니까 더 잘 알아서 그러는 거야. 당신이 정 못 믿겠으면 일단 엄마 병원 안에 가보자. 그래서 시모가 입원했다는 병원에 가보니 시모가 진짜로 아파 보이긴 했어요. 시모가 퀭한 얼굴로 누워있다가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간병 있을 생각 없으니까 며느리니가 나 간병 좀 해줘라. 그때 우리 아들이 금전적인 지원만 해줬니? 집안일도 다 하고 너 먹을 반찬까지 하고 청소도 한 거 기억나니? 우리 아들이 한 개 있으니까 나 간병해줬으면 좋겠다. 난 여자라서 며느리 네가 간병해주는 게 편해서 그래. 시어머니께서 해볼 수도 있는 말씀이시고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파렴치한 말이라도 들은 것처럼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형이랑 아버지도 있는데 갑자기 왜 그래? 형은 무인 편의점 하고 있어서 한가하잖아. 남자라고 간병 못하는 이유라도 있어? 처남도 남자인데 간병했었어. 어쩐지 이상하게 남편이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시모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이상한 눈빛으로 보면서 이러셨어요. 정환아, 내가 시집살이 시키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큰아들은 일하니까 그렇지. 첫째 며느리도 무인가게 일 도와서 하고 있고 시간 여유 많은 며느리가 나 간병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해본 거야. 난 엄마한테 뭐 서운한 거 있니? 말을 왜 그렇게 해? 확실히 시모 말이 맞았어요. 하는 일 없고 남편에게 신세지고 있는 제가 시모 모시는 게 맞지 않나요? 하지만 남편은 이상하게 끝까지 반대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큰돈을 써서 간병인을 붙여줄게. 우리 안사람은 병간호를 전문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서툴 텐데 간병일 많이 해본 사람이 낫지 않아?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시모도 한숨을 푹 쉬셨어요. 제가 옆에서 당황스러워하면서 남편을 이런 식으로 말릴 정도였죠. 당신 왜 그래? 어머님이랑 싸웠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왜 이렇게 사납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막 속닥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문 쪽을 가리키면서 이랬어요. 그냥 집에 가자.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래. 엄마도 이제 쉬어야지. 지금 당신 안 가면 나 혼자 간다. 갈 거야 말 거야? 참, 며느리인 제가 봐도 이거 몹쓸 놈 같았어요.
분명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일단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감명해드릴 수 있는데 남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이야기 좀 나누고 다시 올게요. 마음 같아서는 대놓고 남편한테 뭐라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을 혼낼 수 없어서 나가서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시모가 울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간병 부탁하기 너무 불편해서 가족들한테 부탁하려고 한 거야. 그나마 한가한 사람이 둘째 며느리라서 둘째 며느리한테 해달라고 말만 꺼낸 건데 도대체 왜 그러냐? 시어머니께서 손수건까지 꺼내셔서 눈물을 훔치시는데 남편은 보고만 있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아져서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이유가 모든 거네 아프신 분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사과해. 죄송하다고 하고 병간호 하겠다고 말씀드려. 어머님은 속이 상하셨는지 됐다고 말하고 가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남편이 거기서 사과하기는커녕 저를 끌고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아픈 건 맞는데 아픈 걸 과장해서 말씀하시더라고. 매번 돈 필요하면 엄살 피워서 이런 식으로 입원했어. 이게 다 장모님이 주신 아파트에서 지내려고 그러는 거야.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혼자 남은 장모님보다 불쌍하게 보이려고 저러는 거라고. 이 말을 듣고 당연히 의아했죠. 어머님이 그런 사람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명절 때나 시댁 행사 때 만나 뵈어도 시모가 너무 말이 없으셨거든요. 만나면 저만 늘 말하는 편이라 어머님에 대해서 잘 모르긴 했어요. 대신 시어머니께서 아주버님한테 엄청 신경을 쓰셨어요. 어머님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큰아들이 이번에 큰반지 해줬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아니? 그리고 이번에 큰아들이 차 산 건 알고 있어? 그거 외제차라고 하더라. 시모가 그럴 때마다 내내거리고 애써 웃으면서 들어줬거든요. 반면에 시어머니께서 남편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으셨어요. 남편이 재테크로 크게 성공하기 전까진 남편이 맨날 이런 말을 할 정도였죠. 엄마는 형만 좋아해. 아무래도 돈 잘 벌어서 그러겠지? 엄마한테 용돈도 두둑하게 주고 여행도 데리고 다니니까. 공무원 월급으로 그러긴 빠듯한데. 명절 때나 시부모님 생신 때 시어머니와 마주치고 나면 남편이 일이 투덜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재테크로 크게 성공을 하고 친정 부모님 덕분에 40평짜리 10억 아파트가 생겼잖아요.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이 저를 앉혀놓고 이리 하소연하더라고요. 당신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난 그닥 안 좋게 보고 있어. 경기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고 조금 연식 있는 아파트라도 10억짜리니까 엄마가 그걸 탐내려고 본색을 드러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보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한다고. 전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경계했는지 알게 되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평소처럼 서재 안에서 재테크를 하고 있다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집안일을 하다가 달려갔는데 남편이 이러면서 엄청 불안해했어요. 이번에 한 재테크에서 무언가 실책이 있었나 봐. 재테크했다가 큰 돈을 잃었어. 완전히 다 잃은 건 아닌데 미치겠다. 남편이 패닉 상태길래 제가 진정하려고 남편 어깨를 막 주물러줬어요. 그래도 다 잃은 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돈을 얼마나 잃었길래 그래. 전부 다 안 잃은 거면 그만하자. 어차피 우리가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벌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이제 재테크하지 마.
하지만 남편 귀에는 제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누군가하고 전화를 하더니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나가버려서 제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았어요. 어디에 있냐는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 초인종 소리가 울려서 인터폰을 확인해 봤거든요. 어머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문을 열어드리면서 갑자기 어쩐 일로 오셨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이리 대꾸하시더라고요. 내가 입원한 병원이 너네 집이랑 가까워서 와봤다. 병원 외출증을 끊어서 아들이랑 전화해본 다음에 온 거야. 오라들 밖에 있는 거 알고 몰래 온 거니까 부르지 말아라. 아들한테 큰 돈을 잃은 걸 다 들었다. 지금 아파트를 되팔아서 부동산 쪽으로 재테크 좀 해보자. 아프다는 사람이 갑자기 웬 부동산? 싶었는데 시모가 재테크 방법을 설명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했어요. 사돈이 아파트를 팔고 새로 사신 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엄연히 재테크야. 사돈이 했던 것처럼 성공해보자. 이렇게 하면 아들이 잃은 돈을 되찾을 수 있어. 이 뒤에 시모가 부동산 재테크의 장점을 막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 방문 판매하러 온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무작정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막 영업을 해버린 거죠. 부동산 재테크는 주식과는 다르게 매수해놓고 2년 동안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무피 투자로도 수익을 낼 수 있어. 지역 분석과 진입 타이밍을 파악하면 소액으로도 큰 돈을 얻을 수 있다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순사리를 치면서 시어머니께 확실하게 말해뒀어요. 저는 재테크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부동산이 무슨 신발 중고 거래하는 것처럼 쉽게 사고팔고가 가능할까요? 그것도 그렇고 남편이 이렇다고 하니까 재테크하기 무서워요. 제가 단칼에 거절했는데도 시무가 포기를 하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제 손을 붙들고 이리 말하는 거 있죠? 나는 절대로 돈 잃을 일이 없다니까. 내가 알아서 해줄게. 집값 5천만 원만 줘. 내가 5천만 원으로 재테크해서 큰 돈으로 불려서 줄게.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당황했죠. 제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사기를 칠 것 같냐? 너도 우리 아들 살려야 되지 않겠어? 빨리 손 좀 써봐. 돈 안 줄 거면 이 아파트만이라도 아들 이름으로 바꿔주라.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재테크 이야기라면서 절 혼란스럽게 만들더니 역시나 다른 목적이 있었나 봐요. 남편이 재테크하느라 큰 돈을 잃었으니 미래가 보장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그럼 제 미래는 어떻게 하고요? 결혼한 부부가 미래를 함께 해야지. 그럼 따로따로 준비하나요?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시길래 저도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리세요? 그건 안 되죠. 남편이 재테크를 얼마를 잃었는지 모르지만 명의를 바꾸는 건 안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 볼 테니 신경 쓰지 마시고 얼른 병원으로 가보세요. 시어머니께 데려다 드리겠다고 제가 외투랑 핸드폰까지 챙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무를 내쫓으려 해도 바닥에 들어놓은 채로 이러는 거예요. 나는 니들 생각하고 말한 건데 자꾸 이럴래? 내가 시임이라서 그래? 사돈이 그랬으면 바로 재테크 해보자고 했을 거지? 부탁 들어줄 때까지 안 갈 거다. 이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시길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님 들으시라고 바로 코앞에서 이리 말해버렸습니다.
어머님이 당신 없을 때 일부러 찾아오셨어. 그리고 갑자기 나보고 부동산으로 재테크하게 돈 좀 달래. 내가 못 준다고 하니까 아파트 명의를 당신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어떡해? 당신이 와서 어머님 좀 말려봐. 제가 이렇게 재테크니 뭐니 아파트 명의니 뭐니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하니까 남편이 얼척없어 하더라고요. 바로 집으로 온다고 해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에 남편이 와서는 시모한테 엄청 화를 냈는데요. 무슨 재테크고 아파트 명의는 왜 바꿔달라고 했냐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날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사람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시급을 다툴 일이라고. 남편이 격분하자 시모도 점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남편을 향해 이리 소리치시더라고요. 내 새끼가 돈을 왕창 잃었다는데 그럼 애미가 돼서 가만히 있냐? 나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찾아와서 제안한 건데 이럴 거야? 아휴,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해결 방법이에요. 그냥 남편이랑 시모만 이득 볼 방법이죠. 시어머님께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뭐라 하시는데 남편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랬어요. 엄마,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친 사고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이러면 일만 더 꼬인다고요. 아무리 답답해도 그렇지 무슨 아파트 명의를 바꾸라는 건데요? 엄마가 이러면 울 와이프가 뭐라 생각하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얼른 병원으로 가세요. 남편이 이러니까 시모가 깨갱하면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전 남편이 나서서 시모 막아주고 재테크도 응하지 않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죠. 전 이제 시모가 제주도로 내려가서 우리 부부가 전처럼 평화롭게 지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주 어렵게 고심 끝에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내가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대출받은 돈으로 재테크하면 재테크하다가 잃은 돈을 수습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아파트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주면 안 돼? 제가 이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데 왜 명의를 바꿔야 하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공무원이니까 아파트를 내 명의로 바꿔서 대출받으면 대출받는 과정이 수월해질 거야. 물론 아파트가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서 부채자 설정만 해두면 명의자 변경 없이도 공무원 덕 좀 보면서 대출 심사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거든? 그런데 내가 실수로 일이 이렇게 됐으니 당신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로 대출을 했다가 부채가 많아지면 나중에 당신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 내가 재테크에 실패할 가능성을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결정한 일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큰 돈을 잃을 것 같다는 건 아니고 내가 재테크를 안 해본 사람도 아니잖아. 그동안 꾸준히 성공해와서 돈을 벌어왔으니까 믿어줘. 그러면서 잃은 돈을 보여주는데 제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잃었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도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길래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바꾸자고 제안한 거죠. 남편 덕분에 노후까지 걱정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노후 준비를 따로 해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손에 바들바들 떨 정도로 이리 화를 냈는데요. 이걸 왜 이제 말해? 왜 우리들이 쓸 돈을 네 돈인 것처럼 막 쓰고 통보하는 건데? 노후 준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따로 돈도 안 모으고 시부모님이랑 친정 부모님이랑 자식들 전부 다 도와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여유 있다고 편하게 가족들 도와주며 뿌듯해하던 때가 후회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잔뜩 주눅이 든 제 일이 말하더라고요. 나도 지금 말하려던 건 아니고 큰돈을 잃은 순간 바로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수습부터 해야 하잖아. 재테크에 대해 잘 아는 형님 만나서 급하게 조언 얻느라 어쩔 수 없었어. 제발 나 좀 믿어주면 안 될까? 처음에 재테크 한다고 했을 때 당신이 말렸었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돈을 많이 버니까 여유롭게 잘 지내고 돈 걱정 없이 살았잖아. 대출만 받으면 이거 전부 다 되찾고 더 큰 돈 벌 수 있어. 남편이 이런 식으로 절 설득시키려고 들었어요. 제가 일단 알겠다고 했죠. 시모 성화가 있긴 했지만 시모 때문은 아니고 남편 하나 보고 결국 아파트 명의를 남편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시모가 또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어주면서 또 말도 없이 어쩐 일로 찾아왔냐고 물었는데요. 시모가 턱을 치켜들면서 이렇게 대꾸하더라고요. 병원에서 퇴원했다. 제주도 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야. 아들한테서 아파트 명의를 바꾼 이야기 전부 다 전달 들었는데 바꾼 거 맞니? 시모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어찌나 불길하던지요. 또 이상한 말을 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나 시모가 저한테 이런 말을 짓거리는 거 있죠? 내가 전부터 네 정말 신경 쓰였어. 하는 거 없이 집에만 있는 애가 우리 아들도 막 쓰더니 사돈까지 신세 지는 꼴 보고 얼마나 짜증났는지 아냐? 이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10억 아파트 뜯어냈으니 이젠 꺼져라. 그런데 시모가 1952년생 72세에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정말 시골분이시라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한글도 못 쓰고 못 읽으세요. 한마디로 법에 대해 뭣도 모르는 거죠. 어디서 귓동냥으로 듣고 와서는 아파트 명의를 남편 이름으로 바꾸면 이혼 후에도 아예 남편 거가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재산 분할하게 되면 누구 명의든 간에 무조건 공평하게 나누게 되지 않나요? 물론 기여도에 따라 다르지만 남편이랑 이혼하게 되면 저도 그 아파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부 받게 되는데요. 전 그래서 시모가 하는 행동 비웃어 주려는데 때마침 남편이 와서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당신 방금 들었어? 어머님이 이혼하래. 아파트 명의를 당신 이름으로 바꿔놔서 이혼하면 무조건 당신 거가 되는 줄 아셨나 봐. 아파트 명의가 누구 건지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재산 분할되는 것도 모르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시더라? 고작 아파트 때문에 이혼하라고 하더니 이게 말이 돼? 전 당연히 남편이 제 편 들어주면서 저번처럼 시모 내쫓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러니까 이게 웬걸? 남편님도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말이 맞아. 이혼하자. 당신이 너무 받기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해준 게 있는데 아파트 명의 바꿔주는 것도 엄청 생색내더라? 이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악을 지르다시피 일이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왜 갑자기 이혼 소리를 하는 건데? 당신이 울 부모님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다면서 지갑 열어놓고 이제 와서 왜 갈라서자고 하는 거냐고! 그러자 이 쌍놈의 남편놈이 저 몰래 사고를 쳤더라고요. 요즘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남편이 제가 자는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슬쩍해서 비대면 대출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에 잠금 설정을 안 해놨거든요. 문자 메시지로 인증받아야 할 것도 제 폰으로 다 하고 증거까지 싹 다 지워놨대요. 그 돈으로 또 재테크를 하다가 날렸다는 거예요. 그 돈까지 못 갚겠다고 하면서 차라리 이혼하자는 거 있죠? 제가 거기서 그럼 위자료 낼 돈은 있냐고 따지니까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재테크했다가 실패한 증거가 있네요. 남편이 미리 그 흔적을 싹 다 지워놔서 제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심 쓰듯이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명의를 남편 명의로 바꿔서 대출받은 다음에 재테크 좀 해보려고 했는데 비대면 대출받은 돈으로 재테크 실패한 게 생각보다 커서 안 할 거래요. 실제로 1,000만 원대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재테크에서 벌어다 준 돈이 아까워서 재산 분할도 안 해주고 싶지만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서 마지막 도리는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저보고 1,000만 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이거 완전 미친 것들 아닌가요? 누가 시모 아들 아니랄까봐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굴러가고 참 쉬울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안 그래도 절친인 친구 언니가 변호사인데 그 언니랑 제가 자매처럼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곧장 이혼 전문 변호사인 친구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 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이 저한테 사기쳐서 몇 천만 원 빚지게 해놓고 이혼하자고 하고 있다고 얼른 와보라고 했죠. 친구 언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길래 일단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요. 친구 언니가 일하다가 말고 왔는지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그대로 왔더라고요. 제가 친구 언니 오자마자 시무랑 남편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자 친구 언니가 헛웃음을 짓더니 그냥 이혼해주래요. 시무랑 남편도 이혼 전문 변호사 부를 거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덕분에 편하게 살아놓고 어디서 변호사 부르고 자빠졌냐고 발광을 해댔어요. 시모는 이런 며느리 필요 없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울 친구 언니를 실력 없는 변호사, 근본 없는 변호사라고 욕해댔는데요. 자기도 얼마 전에 친해진 판사인 친구한테 다 듣고 온 거래요. 이건 뭔 개소리인가 싶었어요. 여기서 판사 친구가 왜 나와? 또 굴하겠지 싶더라고요. 쌍으로 무식한 짓거리를 하는 걸 보니 제가 호구인 줄 아시나 싶었죠. 그래서 친구 언니 말대로 이혼 도장 찍어주자 1시간 뒤 온 시댁이 발칵 뒤집혔어요. 친구 언니가 글쎄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비대면 대출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했었거든요. 지난해 5월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대출 계약으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는 재판이 나왔어요. 원고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났는데 모르셨어요? 이혼 소송으로 나오는 위자료는 둘째치고 비대면 대출부터 어떻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판사 친구 있으시다면서요. 그 친구한테 수습할 방법이라도 물어보세요. 시모가 그 말을 듣고 판사 친구라는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모 핸드폰에서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말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시모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당황스러워하면서 또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여기서 너무 웃긴 게 시모 친구가 전화를 받자마자 판사라고 자랑해대던 놈한테 사기를 당했대요. 그놈이 판사라고 하길래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 갖고 튀었다는 거예요. 시모가 그제야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남편은 상황 파악 못하고 그 판사놈 말이 틀렸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무랑 남편이 지금까지 그 판사놈한테 법적인 조언 얻어가면서 제 뒤통수 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도 한통속이었는데 왜 제 뒤통수를 치고 이혼을 하려고 했는지는 제가 천천히 말해줄게요. 일단은 그 판사놈이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놈한테 속을 수 있을까요? 법원 사이트만 들어가도 알 텐데. 남편이 뒤늦게 판사놈 조언이 전부 다 틀렸고 자기가 스스로 낭떠러지로 걸어 들어간 걸 알아차렸나 봐요. 머리를 막 쥐어뜯더니 저한테 이혼하지 말재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었지 아직 안 낸 건 아니냐면서 제 손에 든 이혼 서류를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 손을 휙 피하면서 이혼할 거니까 서류에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이대로 제출할 거라고 하니까 남편이 잘못했대요. 그러면서 사기꾼이 자기한테 공사친 이야기를 해주는 거 있죠. 사기꾼이 오랜만에 휴가를 내고 제주도로 한 달 살이를 하러 갔는데 가까운 곳에 시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한 달 동안 시모랑 친해져서는 남편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시모한테 재테크도 잘하는 공무원 아들이 너무 아깝다고 했대요. 며느리가 하는 것 없이 먹고 놀고만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용돈은 얼마나 주냐고 이간질을 한 거죠. 시모가 얼마 받고 있다고 대답해 주니까 사기꾼이 고작 그것밖에 안 받냐고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시모가 처음에는 그럼 뭐 더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잘 사는 애들 보고 이혼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반응했대요. 바로 그때 사기꾼이 자기랑 친한 친구의 딸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친구 딸의 시댁 쪽 가족이 화재 사고로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는데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물려받았다면서 그 딸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나 봐요. 그 딸이 효심이 진짜 깊어서 시댁 식구들한테 잘했다고 아들하고 재혼시키면 시모한테 많은 돈을 줄 거라는 식으로 꼬신 거예요. 거기서 시모가 이혼시킨다고 해도 친구 따님이 진짜 부자일 가능성도 없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대꾸했대요. 그런데 때마침 그 친구네 딸이 또 제주도에 산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 날에 친구 딸이 와서 시모랑 인사를 나누고 재산 자랑을 막 했대요. 그것도 모자라 친구 딸이 시모 손을 꼭 잡으며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닮았다고 눈시울을 붉혀서 시모가 혹한 거예요. 바로 그때 사기꾼이 일단은 남편 보고 만나보게 하라고 한 거죠. 사기꾼이 남편 연락처만 알려주면 친구 딸이랑 셋이서 식사라도 해보겠다고 하니까 남편에게 접근해서는 자꾸만 남편 속을 들쑤셔놨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자기가 판사라서 잘 안다면서 이렇게 집에서 노는 마누라한테 돈 쓰지 말고 이혼해서 여러 여자들과 놀다가 친구 딸처럼 예쁘고 어린 여자랑 재혼하라고 유혹했대요. 안 그러면 오히려 저한테서 재산 다 뜯긴다고 이간질했다는 거 있죠? 그래서 제 뒤통수를 치고 저랑 이혼하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한마디로 남편이 저한테서 뽑아먹을 수 있는 건 다 뽑아먹고 이혼하려고 시모가 그렇게 저를 못살게 구는 걸 잘라내고 제 편을 들어줬던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해야 된 거죠. 그러면서 판사는 말대로 저랑 한통속인 척하면서 하라는 대로 다 했대요. 심지어 판사놈이 여러 법적인 조언을 해주면서 재테크 준 전문가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재테크를 실패해서 큰 돈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갑자기 뛰쳐나간 것도 판사 행세하는 사기꾼 놈 만나러 간 거래요. 사기꾼이 그때 자기한테 돈을 주면 자기가 불려주겠다고 하면서 큰 돈을 요구했대요. 남편이 재테크 실패해서 돈 없다고 하니까 아파트 명의를 남편 걸로 바꾼 다음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라고 하더니 이젠 선을 넘어서 저 몰래 비대면 대출하라고 한 거예요. 이 사기꾼이 시모한테도 똑같은 방법으로 돈 구해서 전달해달라고 요구했었대요. 남편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피해자라고 강조하면서 이혼은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시모도 나서서 자기가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 월급 받으면 소액으로라도 재테크해서 천천히 돈을 불려가 보겠다고 자기 믿지 않냐고 하는 거 있죠? 시모도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재테크에는 능하니까 믿어달라고 사정했어요. 하지만 전 들고 있는 이혼 서류 울 친구 언니한테 내밀었습니다. 이제 이혼 소송 준비하자고 하니까 친구 언니가 바로 서류 받아들고 오늘부터 바로 소송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시모가 그 말 듣고 무너져 내려서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그렇다 쳐도 공무원인 남편이 이렇게까지 멍청할 줄이야. 남편에게 사기꾼 말을 왜 그렇게 신뢰했냐고 물어보니까 사기꾼이 아주 치밀하게 속여서 믿었대요. 남편이 법원 사이트에 사기꾼 이름을 검색해보고 사기꾼 이름이 없었다고 하니까 사기꾼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개명을 했는데 법원 사이트에 수정이 안 된 거라고 일 입구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다는 거예요. 아유, 띨빵한 것. 이런 것이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는 게 참 대단해요. 이게 바로 주입식 교육의 폐해 아닌가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시모랑 남편 쫓아냈어요. 물론 처음에는 시모랑 남편이 끝까지 제 집에서 안 나가려고 했죠. 친구 언니가 집에서 안 나가려고 하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눈물을 뚝 그치고 나가던데요. 그 후로 남편에게 아파트 명의 돌려주면 이혼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아파트 명의를 제 명의로 바꿔주길래 남편에게 이리 말해줬습니다. 내가 이혼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 이혼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했잖아. 그리고 이혼 소송을 그대로 진행해서 최근에 승소한 거예요. 비록 재산 분할은 하게 됐지만 이전 남편에게서 위자료를 두둑하게 뜯어냈죠. 당연히 이전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비대면 대출한 건 제가 갚지 않아도 되게끔 소송이 끝났는데요. 반대로 이전 남편은 명의 도용한 죄를 처벌받게 됐어요. 뒤늦게 자식들한테 이전 남편이 이러한 짓을 저질러서 이혼했다고 하니까 황당해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대요. 심지어 이전 남편이 자식들한테 연락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 돈을 재테크로 불려서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전부 다 거절했다고 해서 제가 다시는 이전 남편 연락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 뒤로 전 고향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던 친정엄마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엄마가 4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전 남편 눈치 보여서 말 못했지만 정말 여기 살고 싶으셨대요. 하지만 신세진계에 있는 것보다는 엄마 몸 하나 불편하게 나아서 이 아파트를 줬다는 거 있죠? 엄마가 고작 그런 이전 남편 때문에 눈치를 봤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이젠 뭐 그렇게 살고 싶으셨던 아파트에 저랑 단둘이 살게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엄마도 얼굴이 활짝 피셨고 저도 하루하루가 참 즐거운 상황이에요. 엄마랑 매일 여행 가는 재미로 살던 와중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요. 하지만 이혼하는 것보다 오순도순 잘 사는 게 더 좋은 복 아닌가요? 여러분은 사기꾼 같은 시댁 식구들 만나지 말고 화목한 가정 꾸려나가시길 바랄게요.